지금으로부터 3, 40년 전만 해도 돼지 잡는 광경은 구경거리의 하나였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리고 전쟁이 닥쳐들어서 우리의 삶이 혼돈과 황폐의 밑바닥에 눌려있을 때이니까 마을에 혼사나 회갑 같은 큰 잔치나 벌어져야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것도 고작 1년에 겨우 한두 번. 생선이나 고기는커녕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풀처럼 쑤어 만든 불대죽이 다반사였고 그나마 쉬 꺼진다고 깡충거리지도 못하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우통을 벗어젖힌 마을의 장정들이 발버둥치는 돼지를 마당으로 끌어냅니다. 운명을 예감한 돼지가 한바탕 소동을 피우기 마련이 이 틈을 타서 돌담 밖에서 기웃거리는 아이들이 하나 둘 문 안으로 스며듭니다. 평소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던 청개구리 아이들도 이날만큼은 어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얌전한 표정을 짓습니다. 심부름을 제일 잘하고 많이 한 아이에게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돼지 오줌통. 행운을 잡은 아이가 행여나 누가 뺏을세라 두 손에 움켜쥐고 살인문을 빠져나가면은 나머지 아이들은 우르르 그 뒤를 쫓습니다. 개가 먹이를 물고 구석진 곳으로 찾듯이 아이들도 후미진 곳을 찾아 옹기종기 모여 앉습니다. 밀대를 꺾어 오줌통에 바람을 불어넣으면 오줌통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명주실로 끝을 묶으면 영락없는 축구공입니다. 애들 머리통만 한 이 오줌통 축구공은 천연 가죽이니만큼 대단히 질겨서 잘 터지지도 않았고 탄력 또한 요즘의 가죽공 못지않았습니다. 그 오줌통은 볼이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돼지 잡을 것 같으면 그런 그 오줌통은 이제 얻어다가 그냥 이제 바람을 넣지만 그 바람 넣어도 그게 뭔가 이제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흐느흐느하지. 예, 그걸 놓고 이제 치면 멀리도 안 갑니다. 그냥 치면은 그냥 그 댁댁댁댁 굴르고 이제 그 흙이 묻어요. 그거 더럽지 사실 말이에요. 그런 걸 그래도 그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그냥 치고 또 그게 없으면 정말 그 새끼를 이제 이렇게 말아설랑한 이제 그 속에는 이제 뭐 그 헌 누대기 같은 걸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해서 볼을 맹글어가지고 치기도 하고. 공을 차는 장소도 손바닥만한 공터만 있으면 어디나 좋았습니다. 산비탈이나 개울가도 좋았고 추수가 끝난 밭이나 논이면 더욱 좋았습니다. 돌불이 나무뿌리에 무릎이 까지는지도 모르고 흙먼지를 하얗게 뒤집었을 때까지 오줌통을 차댔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의 40, 50대 장년들입니다. 남자아이들이 오줌통을 차는 동안 여자아이들은 그네를 띄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커다란 당산나무에 줄을 매 그네를 띄었고 학교 같은 데서는 통나무를 잘라 기둥을 세우고 새끼를 꼬아 줄을 맸습니다. 깡충치마 또는 통치마라고 불렸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들은 길게 따은 머리를 바람에 휘날리며 담장 너머 옥수수밭 사이로 오줌통에 정신이 팔린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검은 조끼라든가 각반을 차고 더러는 집신이나 고무신이 벗겨지지 않도록 새끼줄을 질끈 동여맨 차림으로 공을 찼습니다. 공도 새끼를 천이나 솜에 동여맨 새끼공이나 소털을 모아 뭉친 소털공 또는 소, 돼지 같은 가축의 오줌통이었습니다. 도시 근처에서는 오호공이라고 불렸던 조그만 고무공을 차던 곳도 있었지만 가죽이 씌어져 있지 않은 한 겹짜리 그 고무공도 보통 귀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고무공 하나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의시될 수가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은 골목대장 노릇도 할 수 있었습니다. 놀이가 별로 없었던 그 시절 축구는 그만큼 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19세기 말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축구는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의 숱한 시기와 억눌림 속에서도 김용식, 민병대 같은 스타를 탄생시켰고 해방이 되자 봇물 터지듯 급속히 보급됐습니다. 기껏해야 자치기나 제기차기, 비석치기, 땅 따먹기를 하며 놀았던 아이들 사이에서는 축구는 전혀 새로운 놀이였고 정구나 야구가 비싸고 일정한 장비가 필요했던 데 반해서 축구는 오줌통이나 심지어 깡통까지 대용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방과 더불어 축구팀도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전문 선수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선수가 되려면 비싼 공을 구입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했고 그래서 대개가 부잣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나은 형편으로 특별 주문한 수제품 가죽공을 쓸 수 있었지만은 축구공을 보물단지처럼 아껴야 했던 것은 시골 아이들의 돼지 오줌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선수들이나 쓰던 가죽공도 하나둘 일반인들 사이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구공은 요즘 같은 한 겹짜리 접착공이 아니라 외피인 가죽과 내피인 튜브가 따로 떨어진 이중공이었습니다. 이 공은 튜브가 질기지 못해 조금만 충격에도 쉽게 찢어졌고 바람도 자주 빠졌습니다. 깊고 때우고 바람을 넣기 위해 축구공은 수시로 자전거포를 들락거렸고 공이 못 쓰게 될 때쯤이면은 원래 튜브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꿰매거나 더 쉬운 고무가 덮여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하는 건지 노역을 하는 건지 모르게 뛰어다니는 사이 축구의 매력에 자신도 모르게 빨려든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을 차며 놀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전한 놀이조차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자연학습을 통해서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소 먹이기, 꼴배기는 물론이려니와 나무하기, 애기보기, 빨래하기 등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의뢰의 아이들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농사일에 바쁜 부모님들은 새벽에 밭에 나가면은 해가 저물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셨고 학교 갈 나이만 되면은 아이들도 당연히 그러려니 여겼습니다. 공을 찬다고 밥이 생기니 돈이 생기니 하시는 부모님들 앞에서 아이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반평생을 축구와 함께 살아온 40, 50대 축구인들은 누구나 그런 경험 속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여수에서 열린 군경민 전국 친선축구대회는 당시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었나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대회는 당시 고 김용식 씨가 주축이었던 사청공군, 홍도경 씨가 골키퍼로 뛰었던 부산 조선방직, 막강한 실력의 순천철도 등 전국의 쟁쟁한 팀들이 망라된 전국 규모의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포스트는 통나무와 대나무로 만들어 세워졌고 골네트는 새끼를 꼬아 엮은 것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국 규모의 축구대회로서는 민망한 노릇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도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956년에 있었던 국가대표팀의 외상 항공료 사건은 지금도 축구인들 사이에 유명합니다. 춥고 황량하고 또 무서운 궁핍이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가난한 몰골뿐이었습니다. 불이 없어서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람 부르면 금방 꺼지니까 또 그렇고 그 불 하나 누가 아주 불당근이 하나 있다시피 한 거예요. 요렇게 손으로 요렇게 가리고 뭐 치 같은 거라도 이렇게 가리고 참 굉장히 이게 불편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참 아주 그 불에 대해서는 호강이고 일에도 굉장히 능률이 나죠. 전기 들어오고도 이제 그 급급할 적에만 그 전기불을 이렇게 틀어서 잠깐 켜고 또 끄고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그 불을 이렇게 아꼈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랑해서
한 10시쯤 되면 그만 자거라. 그러고 내일 일어나서 전기불 달란다. 내일 일어나서 뭐 일을 좀 더 해라. 전기 단다 일찍 자라.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어린 것을 전기 닳는다고 일찍 자라던 안쓰러웠던 그 시절. 그 때를 아십니까? (30년) (40년) 전 그제나 이제나 뛰놀기 좋아하는 동심은 변함이 없어서 무명저고리, 무명치마 또는 삼배중이를 걸친 그 또래들은 햇빛 날 때가 노는 동안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빗자루, 부지깽이가 도깨비가 되고 뒷간에는 처녀 귀신이 또 왜 그렇게 많고 무서웠던지. 해질녘이면은 동구박 장승보다도 더 높이 자란 옥수수밭을 따라 동네 아저씨들은 마늘이나 조, 고추판 돈으로 그 귀한 북어 몇 마리를 꿰오기도 했는데 실상 그 북어보다 먼저 산 것은 돛병 가득한 석유였습니다. 심지가 따로 있을 리 없었습니다. 흙을 파고 괭이질 하느라 발바닥처럼 두터워진 손으로 무명실이나 창호지를 배배 꼬아 안방, 사랑방 그리고 부엌의 실용 위에서 불을 밝힐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노수로 만든 등잔의 기름은 참말 해프기도 했습니다. 40년 전쯤 석유 한 대 값은 그때 돈으로 30원, 요즘 가격으로는 600원 정도로 한 대를 사면은 2달까지도 썼었지만은 기름을 아낀다고 잠깐 저녁 지을 때나 또 밤자리 시어머니 덮으실 호청 시칠 때만 켰던 우리들의 어머니. 또 옛날에 아주 우리 시절에 어린 시절에 자달 같은 시절에는 들기름불 이렇게 접시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등잔을 만들어가지고 난걸 깎아서 만들어. 그게 지금은 옛날에 없어지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거다가 이 그릇에다가 조그만 접시다 이렇게 담아서 기름불을 피우고. 산초지름이건 들지름이건 뭐 돼지지름이건 뭐 지름이라는 다 그랬고 고생시간 거 말도 못하지요. 뭐 먹고 사는 거는 뭐 입는 거고 뭐. 때로 찢어진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불면은 등잔불은 쉽게 꺼지기 일쑤였고 성냥마저 풍조치 못했던 그 시절에는 그처럼 큰 낭패가 없던 안타까운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밥을 가져왔는데 밥을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나하고 점상 차려왔는데 밥을 먹으려니 어두워서 밥이 이제 캄캄하니까 그때 생각이 제일로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요. 밥 얻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니까. 그 뭐 물론 나무 입에 퍼내진 않겠지만은 반찬은 전혀 먹어보질 못했죠. 밥만 딱 따고 먹었죠. 신문 한 구석에 농가의 복음이라는 표제를 붙이고 구식 맞춤법으로 모양 좋고 견고한 것이라는 호롱불 광고가 유행한 때가 바로 194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등잔이 쉬 꺼지는 데 반해 허리가 볼록한 호롱불은 방풍유리로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당시로서는 첨단 조명 등 행세를 톡톡히 했었습니다. 호롱불의 껍질인 유리병을 일본 사람들의 발음을 따라 호야라고 불렀던 것도 이때였습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물러가면서 암흑기를 벗어나는가 기대했었으나 전기 없는 치료계 암흑은 여전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긴 어둠의 한가운데 당시 미로를 더듬듯이 간간히 이어져 있던 전력 배급의 70%는 남과 대치하고 있던 북한이 보내줬던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북한 측은 남한해의 전력 배급을 돌연 중단했고 해결하고 싶으면 평양으로 대표를 보내라고 욱박질렀습니다. 그리고 6.25, 또 휴전이 된 이후에도 서러운 갓난이들이 살아갔던 사랑방은 낮이나 밤이나 늘 침침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는 고관이나 부유층들이 썼던 전등도 30촉 이하로 낮출 정도로 도시나 농촌이나 모두 야맹증의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동네 부자들이나 지니고 있던 미제 라디오를 가까이 할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은 떼거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상한 소리통에서는 그때로서는 지극히 정상인, 그러나 지금 들으면 실수를 금할 수 없는 아나운서들의 심각한 공지사항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설득 같기도 했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한전 측이 요청에 의해서 방송국에서는 그 관수동에 배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 나가서 중계방송을 했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민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로구에는 지금 초가 배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신호지. 그러다 보면은 쓸데없는 전기는 절전을 해서 그 다른 동네에 지장이 없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절전 캠페인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직접 관수 배전소에 나가서 방송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마치 열병식 하듯 늘어선 옥수수밭 자리에 콜탈로 분칠을 한 전봇대가 들어선 것은 꼭 30년 전. 그때의 말로 전보상 때는 하늘을 찌르듯 위용도 대단했습니다. 1956년 미국의 원조로 또 미국의 기술로 경기도 당일리에 화력발전소가 세워졌을 때 당시 1시간 쓸 수 있는 용량은 오늘 서울 시민들이 단 2분밖에 쓰지 못하는 초라한 수준이었습니다. 또 현재 서울 동작구 하나를 공급하는데도 미흡한 시설이었지만은 호롱불을 켜고 전기 절약의 실황을 중계방송했던 그때로서는 만세삼창을 할 정도로 감격에 푹 빠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역시 전등은 보기에도 좋았고 비춘이 더욱 좋았습니다. 전기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지방으로 확장됐는데 미국 기술자들이 운전하는 생전 처음 보는 대형 트레일러가 지방에 나타나면은 의뢰의 동생 하나씩을 등에 업은 소녀들, 그리고 기계충으로 얼룩얼룩한 박박머리의 소년들, 6.25 전쟁으로 부상한 상위용사들까지 뛰쳐나왔었습니다. 부엌에는 등잔을 켰던 큰통 성냥이 그대로 매달린 채 신묘한 전등 아래 동서들끼리 호박을 다듬던 그 시절. 처마 밑에 두 가닥으로 들어와서는 문득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던 그 오묘한 물건. 그래서 할머니들은 신통한 전구에 새까맣게 낀 파디똥을 담고 거미줄도 걷어내곤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그 전등 아래서 안전뱅이 책상에 머리를 맞대고 남은 창호지를 찢어 습자도 했었는데 왜 그렇게 공부가 잘 됐는지. 비록 전등은 달렸으나 전기 질도 고르지 않고 전구 품질도 낮아서 끼우자마자 꺼지는 수가 허다했습니다. 그 때문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30쪽 전구 사오는 게 꼬마들의 주업이었습니다. 또 그 무렵 특선이 들어오는 집은 전천후 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온 마을이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7호집, 8호집 또는 향나무집, 살구나무집, 그리고 부러움을 가득 담아 특선집이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전기 들어오는 때보다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았던 연희 가정집의 책상 탁자에는
그래서 비상용 양초의 촌농으로 얼룩덜룩 궁핍의 자국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 양초는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 마룻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토막초로 문질러대며 반들반들 윤을 내기도 했고, 더러는 초동강이를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넣어 초반죽을 만들어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중산층의 한 표본으로 미국인이 촬영한 이 광경. 넥타이를 맨 30대 이 신사의 가옥은 당연히 판잣집이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마중을 하고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리는데, 당시로서는 풍성한 상차림이어서 언뜻 단란하고 유복한 분위기마저 배어나왔으나 그 벽에 걸린 것은 기름 연기가 절어든 까만 호롱불. 대명천지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온 마을 남정네가 다 동원이 돼 전신주를 나르고 아낙네들은 국밥을 말아주며 격려했던 30년 전. 그래서 경축일처럼 법석을 쳤던 발전소의 준공일. 대표적이었던 삼청 마산 화력발전소는 그러나 오늘 원자력발전소의 등장으로 고철이 돼버리고 말았으며 철거 대상의 명부에 올라가는 처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둠은 궁핍이었고 어두움은 절망인 그런 세월이 불과 30년 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돋구었던 그 30년 전, 투명한 30촉짜리 유리알, 연상의 실타래를 자꾸자꾸 따라가면은 건너 안방 창호지에서는 얘야 전기단다, 일찍 자거라 하는 아버지 음성이 울립니다. 잊혀졌던 그 시절, 그 음성, 그때를 아십니까?